사건은 매매 사례가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프로야구 구단 얘기 뭐냐면 태평양 돌핀스예요. 그게 이제 오비한테 팔았죠. 오비베어스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태평양 모기업이 태평양 그 화장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에 뭐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주단학 피어리스 그런 거 들어봤을지 몰라요. 방문 판매 잘 되다가 화장품 산업이 쏙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야구 구단을 팔았는데 이 프로야구 구단이 문제가 뭐냐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평가해 보면 주식 가치가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이제 그 선수들한테 주는 연봉 그게 이제 다 비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뭐 텍사스 레인저 같은 거 뭐 프랜차이즈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평생 그 벌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익이 나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프로야구단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상징성이에요. 삼성이 적어도 이걸 이 프로야구 구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야구단을 팔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렸는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저 태평양하고 그 기열 회사들이 프로야구 선수 갖고 있었는데 자, 이 보세요. 이걸 언제 팔았냐면 95년 8월 30일 팔았어요. 구리배장 캅이. 그런데 그 전에 3개월 전에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한테 이걸 팝니다. 액면가액에. 보충제 평가 방법으로 평가 마이너스니까 액면가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에는 말이죠. 안 됐었어요. 보충제 평가 방법을 마이너스 나오면 영어로 보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법에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액면가액하고 영중 큰 금액을 한다고 규정이 생겼어요. 뒤에.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충제 평가 5천 원으로 지금 신고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95년 8월 30일 팔면서 어떻게 팔았다? 455개. 그래서 따지니까 주당 37만 5천 원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37만 5천 원짜리를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럼 저가양도인가 아니에요? 특수관계한테. 이렇게 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뭐냐? 경영권을 포함한 가격은 매매사례 가격이 아니다. 그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 제가 상담한 사례 똑같은 걸 대구청에서 과세를 했더라고요. 그 올라온 거, 그 이지청 온 거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회사의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전체를 팔았을 때 경영권이 포함되면 그것은 주식의 매매사례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이런 경우는 뭐다? 매매사례가액은 주식은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바로 보충제 평가 방법의 평가밖에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영권이 포함된 가격을 시가로 봐갖고 그것 때문에 고저가 양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약간 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건 안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중요한 송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3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유보 비용을 송금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럼 다시 유법 소득을 송금으로 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만약 그 도둑이 작물을 팔아갖고 이익을 얻었어요.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세법이다 그 얘기를 넣는다면 그건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죠? 도둑이 한 것도 소득이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판례나 강학상 과세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로 처음에 뇌물은 유법소득이지만 과세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것만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유법소득은 과세가 된다. 그러면 뇌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판결이 어떻게 났었냐면 납세 의무 성립일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력을 다 봤기 때문에 과세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로 이번에 바꿔졌죠. 소득이 없어지면 몰수나 추징으로 다 갚아졌으면 소득을 전제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법소득은 몰수나 추징이 되면은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법비용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사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베이트 비용 그 사건입니다. 보시면 보세요. 원고는 저 약품 도매업자예요. 이 사람이 소매상한테
매출 실적에 따른 일정 비율 현금으로 리베이트 12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약품 가격에 포함돼서 누가 물어? 우리가 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약을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제약회사에다 리베이트 2억을 지급했고, 자 3번 거래 보면 요 비사는 의약품 소매업자인데 누구다? 병원이 세운 우회적인 그 약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현금 지급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보면 다 사실상 이법비용이고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봤을까? 1심에서는 다 이걸 비용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법은 이렇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되기 좋아하는 그 뭐냐면 사업 관련성, 통상성 두 개를 들어요. 보통 얘기할 때. 근데 미국 내국세법에서는 사업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통상성이 있어야 된다. 통상성은 뭐냐면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그런 법인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급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면 된대요. 수익에 대응되는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없더라도 그냥 다른 그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그 법인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출할 비용이라면 비용이 인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보험 대리인 있잖아요. 보험 대리인이 첫 번째 그 보험금은 보통 내준다고 그래요. 이걸 비용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사업 관련성이다. 그러면 사업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험 대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보험 대리인도 첫 번째 보험금 내주더라. 보험료를.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통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이 접대비냐 아니냐는 또 다툼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봐서요. 통상적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하면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렇죠. 이게 통상성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런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위법 비용은 인정되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입장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법 비용은 되는데 그것이 사회 질서에 반해서 사회 통일상 좀 인정될 수 없는 정도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2번 거래는 전체 다 송금 부인을 3번 거래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써요. 1번 거래 중 일부와 2, 3번 거래 비용은 실제 지급된 사실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송금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1번 거래는 송금 불산입, 2, 3번 거래는 송금 산입인데 보세요. 이 차이가 뭔가를 볼까요? 이것은 일반적인데 이게 제약회사라는 국한 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사에만 준 거예요. 위법비용, 이것은 전체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다고 봤고, 이렇게 하나한테 준 것은 또 아니라고 봤네. 근데 이것도 언제나 맞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비용인지 아닌지는 항시 판례가 얘기하는 것이지 법에가 명확히 어떤 경우는 사회 질서에 반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퉈보면 그때마다 답이 달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지금 그 원도급업자는 A건설이에요. 근데 A건설이 보통 아파트 같은 걸 맡으면 전체를 다 지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도급업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본이 다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산재예요. 산업재해. 그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고같이 하도급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 못 물어주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건설 자체도 부인되고 그 다음에 이 산재를 보상을 못 해주니까 산재를 입은 사람은 또 피해를 입고, 그래서 법을 어떻게 했냐면 원도급업자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산재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지급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보험금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만약에 이런 그 하청업체들이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중기업체들 보면은 항시 50개 단위로 법인을 세웁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많을수록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쪽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입장에서는 가장 A건설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산재가 일어나면 아무 말 않고 니들이 책임지는 것. 그렇게 되면 고맙겠죠. 그런 사람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라도 이 원고를 이 계약 특징 뭐라 했냐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배상하고 얘가 하청업자가 A건설에 대해서는 민형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런 계약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건설회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이러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산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산재가 발생해서 약정에 따라서 피해자한테 치료비 4억 원 지급하고 이거 송금 선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상처리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는 원고가 왜 지출했어? A 건데 이건 접대비다. 상대편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대법원 뭐라고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고등법원도 얘기했어요. 공상처리비는 원 도급업자인 A건설이 부담해야 된다. 그럼에도 하수급자인 원고가 A건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특수조건을 지정하고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보상금이 지급하게 된다. 이건 접대비다. 채권 보장. 이게 대법원이 말하겠다.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 할 것이지만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지는 않아야 된다. 자, 이 말의 표현을 거꾸로 뒤집으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강박한 사정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상대방하고의 어떤 그 거래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 사람이 가오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 관계가 분명하긴 해요. 분명히 거래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접대비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이 A건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당연히 이런 거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접대비라 봤지만 대법원은 접대비라 안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례가 나왔으면 국세청에서 다 알고 그렇게 하는데 과세를 또 똑같이 한 사람 또 있더라고. 그걸 내가 불복을 또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겼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원고가 지급하기는 그 산재 보상비를 내가 지급했네. 그러면 이유 없이 지출했네. 채권 포기한 거 아니야. 채권 포기 접대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자 보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약정에 동의한 점, 이 점을 중시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관련 판례도 보시면 그 이런 것들 법원의 취재 기자들이 한 것도 접대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접대비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거 그 외판원들이 불순정 다수를 호별하여 방문하는 시중용 상품의 구입 배포에 수행된 비용도 광고 선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백시계를 증정하는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증정한 백시계 구입도 광고 선제입니다. 뭐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얘기 잠깐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사람 대법원 사람인데 얼마씩 받았냐면 3천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5 사업인들은 3억 원을 인상해서 2005 사업인들은 30억, 2006, 2009년 36억을 지급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급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이 지급했을 때 왜 지급해낸 게 대한 소명이 있었냐?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게 뭐냐면 지급 규정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임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급해도 부당이상 부인 적용 못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퇴직금 한도액도 뭐 10분의 1에다가 근속일수 곱한 것도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대표이사가 300 얼마씩 그 3천만 원 받다가 갑자기 36억으로 돌아섰다? 근데 왜 이렇게 받았어? 거기에 대한 입증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볼까요? 이건 다 똑같이 그렇게 정했어요. 보시면 원심 판결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에 해당 달리기. 자 보세요. 원심이 구피한 것은 이건 또 논리가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지급 규정이 있었어. 그대로 지급을 했어. 이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월급을 36억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많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무엇보다 많다 이렇게 해야 한다. 자, 봐요. 이거 보시 평상은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원심 고등법원 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송금의 사안이 된다 판단했어. 얼마만큼의 급여가 통상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 송금 불사님을 허용한다면 조세 법률지가 구현하고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야기가 맞잖아요. 자,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 처분으로서 송금 불사임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송금의 사안이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라. 정당한 돈을 지불하는. 전체를 부인해 버렸거든요.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납세자가 정하는 건 맞는데 요 금액이 사회 통념에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됐으면 전체를 부인해 버렸다는 얘기니까 다시 돌이켜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것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 통상 보면은 의제 기부금 같은 경우도 30% 범위예요. 그다음에 고자 양도도 시가 30%고 대부분 기준 30%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30%라는 기준이라도 그런 거예요. 경비가 얼마야 그것이 30%를 기준으로 둘 거예요. 무엇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한다면 A의 고박이 3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A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인건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건 난센스죠.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모 세무사님들은 뭐 그 직원들한테 아니 그 자기 거래처한테 인건비 많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판단을 누가 하냐고.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식하게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이 사실 대부업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람이 개인으로 아니 대표해서 혼자 다 한 거라면 이 사람이 거래처를 많이 끌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기금을 줄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전체 수익의 몇 %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는지 볼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이 담합 사례금이 송금에 해당되는 이것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예요. 여기 보면 이 건물 설치 공사본 원고가 다 꼬드겨 가지고 15기업자 다 낙찰 포기들 금액 정해놓고 지가 받고 돈 나눠준 거 이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요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 손해배상 거예요. 아까 소득세법 열거주의라 그랬어요. 이게 열거된 소득만 과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만 과세되지 말. 교통사고 벌과금, 교통사고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과세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합계 18억 원을 수령했다. 그 다음에 매수인 요청에 따라서 소유 이전 등기소를 먼저 교부하고 매수인은 95년 10월 20일까지 잔금 11억.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명도 완료 즉시 지급하려 약정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하다 안 되니까 등기 비용 부족해서 이전 등기도 못하고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냥 95년 5월 4일 날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이사 비용을 지급했죠. 그거는 그다음에 일부 임차인들은 명도 소송까지 해가고 다 쫓아냈어요. 매수인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건물 두 채도 다 철거했어요. 원고 비용 부담으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가 이제 합의했어요. 이제 난 도저히 사업 못하게 돌려주라 그랬더니 원고가 6억 8,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손해배상금에는 가옥 철거 비용과 임대차 관련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 반대로 계약금 상당히 3억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나머지 15억은 매수인에게 반환했다. 결론은 18억에서 3억만 받고 돌려주는데 그러면 이 3억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냐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보면 계약의 유약 해약으로 이 안에 받는 유약금 배상금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계약의 유약 해약인데 여기에 이제 그거 있어요. 소득세법 21조에 있는 계약의 유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유약과 배상금 중에서는 뭐예요? 손해를 넘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3억 받고는 지금 아까 철거 비용, 명도 소송 비용 다 따지고 나면 돈 벌었어 안 벌었어? 못 벌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원고들이 지급받은 3억 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그것이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부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거 3억 받은 것은 특별히 보상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계약의 위약, 계약을 받은 손해배상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손해를 넘는 손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계약 위약금이라고 해서 그냥 그 기타 소득 과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전채무 이행 지처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런 거 보면은 좀 읽어보면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비슷한 것인가 넘어가고 이것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 이자소득은 그렇죠. 그 대손금 같은 경우는 사업자는 수익금액에 넣고 대손으로 떨어야 되는데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개인 비영업대금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못 받으면 세금 못 받는다. 자, 그런 얘기예요. 이야기는. 근데 그건 한번 반복적으로 거래한 대여금 이자소득 과세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그거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가는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재밌는데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얘기를 못하고 이것도 뭐 소득면 변동 통지는 보면 8년 자 이거 볼까요? 자 믿음게 전매하고 뭐가 어찌든 그 얘기는 잊어버립시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더니 이게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을 해갖고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시청해갖고 사업소득이라는 시청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업소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게 전매를 하다 보니까 2000 몇 년도예요?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2009년도 토지 취득세들을 부과했어요. 이제 믿음게 전매인지 알고. 그러면 이게 2005년 기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금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2009년 기속 소득세로 인정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필요금비로. 자 수익비용 대응 원칙으로 본다면 2005년 기속으로 봐야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과세관청은 2009년이다. 여기 저 납세자는 2005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원고 주장 보면은 2005년 기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금비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200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을 했고 취득세 납세 의무는 2005년에 성립한 것이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 양도 시 필요금비에 산입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금비에 산입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취득세가 미확정되는데 2005년 기속 소득세 기간 필요금비 공제를 안 했을 뿐이고 관할구청은 2005년 그 세금을 2009년도에 취득세를 부과했을 뿐이니까 그것은 2005년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쪽 피고는 뭐라 했냐면 취득세가 확정돼 2009년 기속 소득세에 대한 필요금을 산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법 27조 2항에 보면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의 확정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금비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에 필요금비를 한다. 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냐면 2005년가라 하더라도 그때 과세 안 했으면 그때 경비를 인정 못 받은 거 2009년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기속이 아니라 실제로 과세가 있는 2005년 기속이라 하더라도 그때 과세를 못 했다면 2009년에 과세했다면 그걸 2009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심은 국회했고 여기 보시면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병 대응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병 대응 원칙도 많지만 기간손익 계산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과세가 이런 2009년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추계결정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추계결정에 대한 이텍스 코리아나 그 판례를 봐봐요. 내가 그때 우리 국세청에 있는 법령 시스템 보니까
102개가 있대. 102개. 이렇게 많아요, 추계 결정이. 그러니까 추계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를 추계 결정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고등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는 실질 장부를 가져오면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는 과세할 때까지 자료를 안 내놓으면 그걸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는 언제든지 장부를 가져오면 그때다 실제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면서 심판 청구하면서도 내가 이거 사실 장부 있다고 하면 실질조사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조사 결정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대금업 그 사람이 사업자도 무신기에 했는데 뒤에 이제 추계 결정 당하니까 억울하다고 어음장만 가지고 대손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인정 못 해주겠다.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 누가 더 다툼에서 유용하게 잘 얘기했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보시면 과세관청이 실질 조사를 하더라도 과세 편입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놓은 장부 가지고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또 실질조사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논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매입에 관한 비치 서류와 증빙 서류 역시 허위 세경세 맞추기 작성된 경우는 안 되고 기장의 비율이 64%에 불과한 경우. 여기는 또 세경세 84.16%를 매출자 다르게 분양되고.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를 기장해야지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건가? 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딱 70%, 75%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장을 하고 뭔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사정을 잘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계사회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고 납세 의무자에게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교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데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시된 원인이 불과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버렸다. 뭐 또 홍수가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부 없음보다 추계 결정 사유다. 그런 사유로 장부가 없는데 실질적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 추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방법을 해줄 수는 있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실질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 편입의 결정 방법이 적법률과 결정된 건 아니다. 자, 그런 거죠. 자, 뭐 이 정도 여기 보면 거기 지금 추계 결정에 대한 판례를 쭉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실질적인 법률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분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양도소득세 할 때 계약서를 처음에 1차 계약서를 내놨어요. 두 번째 실계약서라고 또 내놨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것이 유리하냐. 첫 번째 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양도 뒤에 읽으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처분 문서를 인정하는데 2차 계약서는 1차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둘 다 계약서를 내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1차 계약서는 지문도 이상하고 뭐 막도장에다가 이건 의미도 없이 그냥 다운계약서 써준 거고 실질 계약서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차 계약서는 무조건 유효합니다. 처분 문서가. 그 다음에 그게 다르다고 하면 2차 계약서에 자금 입증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한국철도가 그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하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막 뭐 민간에게 이양 안 해주니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복잡하다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영 합리화를 못해서 그랬다 해가지고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고 한국철도는 시설 유지 보수만 하고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철도는 국가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벽지에 기차가 가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안 태우고 갑니다. 그런 걸 누가 보상해줘? 국가가 해줘야지. 그래서 그 일정 비용을 국가로 보상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철도에 담당하는 그 철도공사 직원이 시설관리공단한테 어떻게 받냐면 70%를 받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70%를 받고 국가로 30%를 받아요. 그러면 국가는 면세사업자니까 이게 의미도 없잖아요. 여기는 부가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고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야. 똑같은 걸로 보고. 그래서 생각을 끊었어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계약수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생겨서 매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인해 버렸어요. 부인했더니 무려 얼마냐면요 2,441억 원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툼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한국철도공사가 시설공단이라는 사실 그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이거 계약을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국가로 봐버린 거야. 이 철도공사 직원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세무공무원에 가서 보니까 시설공단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전체를 국가가 맺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매입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생계한사 이렇게 본 거예요. 고등법원은 국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뒤에 이제 평생에 나왔지만 형사 고발돼 갖고 구속 일복전에 가 있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는 업무도 끌어와 가지고 세금 내야 되니까 또 국가기관이 그 체납했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2,400을 어디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그거 이 사람이 이 담당 그 공사 직원이 당했을 심적 고통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저려와. 한두 푼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는 거 봐봐요. 이제 쟁점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적용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이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가는 어떠한지 제보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얘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지. 그리고 국가가 손해본 게 뭐가 있었어. 부가세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좋겠지. 그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든 국가든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이익을 내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바꿨다고 계약이 안 돼 있다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래요? 선로 등 유지 보수 용역 원인이 되는 계약상 권리 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전국적으로 한국도시철도 시설공단에 기속되고 그러니까 그 시설 유지 보수를 누가 이익을 얻었냐면 이 용역 공급자인 시설공단이 했지 않느냐. 용역의 공급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국철도공사가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지급하였다고 범위 상당하므로 법률을 오해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 법률과는 달리 당초 국가와 철도청 사이에 체결됐던 유지보수 계약서가 당사자 의무는 제대로 변경되지 못했고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것이 다른지 알아가고 보고서 이게 보세요. 이게 뭐 저 세금을 납부할 재원 마련하고 관련 의무 당사자들이 형사고발 당하고 이제 뒤에 이제 해소가 되니까 무혐의 종결이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저 뭐냐면 저 신탁자산 관리할 때 혹시 아시나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 여기 저 신탁자나 이익을 얻는 사람이 저축은행이나 이 사람이 납세문이나 이게 수탁자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법 개정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신탁 업무는 별로 많이 안 해봐서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은 여기 보세요. 차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KB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위탁자는 원고고 우선 수익자는 저축은행, 수탁자가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하느냐 전형합적 판결이 이게 보면 신탁처 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그 거래 당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수탁자가 누구다?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탁 업무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갑이 임대인인데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안 내네? 명도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쫓아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그동안에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세금 신고를 안 했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을을 상대로 수의 그 명도와 약정된 월 임료의 2배 상당액 등 약정된 금원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의 명도 및 손해배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자, 근데 결론은 뭘까 볼까요? 피고는 갑이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을 통한 임대 영역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세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 주장은 나는 임료를 수령한 바가 없으니까 임대 영역을 제공하다 볼 수 없다. 자, 원심은 납세자 편을 들어줬어요. 자, 96년 6월 1일경에는 보증금 잔액이 남지 아니하여 회사의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명도 소송 외에는 을을 퇴거시킬 합법적 방법이 없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임료를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을이 6월 1일부터 한 점유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불법 점유이고 갑이 을에게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임대 영역이나 관리 영역을 공급하여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라 했냐면 부가세를 받고 안 받고는 그 관계가 없다. 응?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 승소 판결 해버렸네. 보시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영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 의무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입 넣었다가 대손 떨어라는 얘기네. 그걸 안 하고 놔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하나 볼까요? 토지 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면 과세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진짜 문제가 돼요. 명확하지가 않아. 자, 보세요. 땅에 누구 거냐면 아버지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세우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했어. 그러면 이게 땅 이거에다가 토지 무상상의 중개익 과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지분에 대한 것이 수익이나 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도 뭐라고 하냐면 과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불안하고 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다 어떻게 좀 신고를 다 해버리죠. 토지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지 못하도록. 거기 지금 제 그 책에 보면 어디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토지 무상사용 증여이익이라고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뒤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시기로 하고 또 부지런히 넘어가 봅시다. 이 포괄량도 이것도 저는 이제 문제냐면 저는 이제 구세증이면서 느낀 점인데 왜 이걸 건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포괄량도라고 해가지고 신고하면은 포괄량도 아니라고 과세하고 또 포괄량도 아니라고 신고하면 또 포괄량도라고 하고 또 부인하고. 응? 그럼 인적 물적 시설을 그 집합체라는 것도 그렇고 이 포괄량도라는 것이 법에가 명확히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항시 판례에서 다퉈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평선 말고 여기 대법원 판결 이거 뭐냐면 사업 양도 관련 통칭이나 판례를 다 모아놔봤어요. 보시면 이런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를 제한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의 양도를 보는 경우 이렇게 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여전히 불편해. 아니 포괄량도 아니고 그냥 신고를 해갖고 부가세 내고 매수세 공제 받았는데 또 그게 포괄량도라네. 또 포괄량도로 신고를 했더니 그건 또 아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건 봐봐요. 국가가 손해본 거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가만 둬야 되는데 꼭 그 법도 모르는 그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걸 건드는 거예요. 이 벌의 입법 취지는 과세 관점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행정력 낭비잖아요. 포괄량도면은 이쪽은 내고 이것도 받아먹고 그러면 이쪽은 또 늦게 받으니까 손해고 어차피 땡땡치를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여기 비싼 거 갖고 또 따지고 또 그런 거 있어야 또 세무사는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하는 게 부가세 과세냐 면세냐 이게 싸움이 됐던 거예요. 이제 이게 몇 년도 것이더라? 잠깐만요. 이게 사건보다 이건 안 나오네. 그 최근의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다 면세로 신고를 했어요. 부수되는 영역으로 봤어요. 장래 영역은 부가세가 면세죠.
장로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봤어요. 음식물 제공하는 거. 그랬더니 어느 날 국세청 그 부가세과에서 검토를 했더니 아니야 이건 과세가 맞네 하고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각 세무서에 다 뿌렸어요. 과세를 돌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그걸 문제 삼은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다 봐요. 서울지방구청장으로부터 이 공급가액이 부가세 과세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해 각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 고지하니까 원고는 심판 청구를 하면서 본세의 취소는 구하지 않고 가산세 부분 취소를 구했어요. 이게 뭐냐면 얘들이 비문이 잘 알아서 잘 검토해서 했겠느냐. 이거 그러면 이제 과세가 맞는 모양이네. 다 정해지고 갖고는 과세 면세는 다투지 않고 이 가산세가 부당하다. 니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 가산세 이거 이제 면세로 받아줬다가 지금 하는 것은 신시가 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가산세만 갖고 따졌어요. 가산세만. 근데 대법원 가서 뭐라 하냐면 면세가 맞다고 해버렸네. 지금 이야기는 이거 보세요. 거래에 관한 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장애용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처분 사유에다 거기다 넣었더라면 되는데 다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세를 공급 못 받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만 넣었더라면 불복에서 한마디만 넣었더라면 이 엄청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산세만 하고 본세를 공제 못 받았어요. 이거 보시면 그렇죠. 그러자 원고는 본세는 다투지 않냐고 5년 6개월 동안에 면세행위로 신고를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소득과세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산세를 취소해달라. 그래가지고 전심에서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하면서 비로소 본세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전치주의 어긋난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러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면세로 신고한 40만 원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승인되다 볼 수는 없다. 아까 요가업자와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면세로 내겠다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고에 대한 수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그러니까 그건 전혀 법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면세로 하겠습니다. 그래? 면세로 해. 라고 해준 것이지 이거 면세가 맞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그 장애 용역에 대한 음식물 용역을 면세로 신고한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다. 그 인정이 안 된다. 근데 면세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 교부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피고후 반환전 항변을 보면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 대상이 되며 수개의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 처분보다 따로 고치하므로 예를 들어 증여가 10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따로따로 다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뒤에 거 있다고 흡수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증여가 아니라 10년간 합산하게 돼 있잖아요. 합산하고 있더라도 1차 걸 다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합산된 것만 다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그 기본법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이.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면서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세와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본세에 관한 소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서 부적부하다는 정도의 판단을 유지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정 청구가 지금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2년, 3년, 5년. 지금은 될 건데 그때는 경정 청구가 그래요? 한 번만 됐습니다. 그 지금도 돼요. 왜냐면 경정 청구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경정청구가 5년을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면 가능해. 이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경정청구나 불복이나 두 가지 경합상 모두를 인정하거든요. 경정청구 거부 처분 가지고 또 소송화도 되고 불복을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정청구가 5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안 돼. 이거 보시면 면세에서 이거 보시면 내가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한번. 원고가 전시 단계에서 면세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한 쟁점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면 당연히 본세도 취소될 수 있었을 것이나 불복 단계에서 쟁점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임. 그리고 대법원은 경정청구도 불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라면 경정청구로 다투볼 여지가 있는데 그때는 2년밖에 안 돼서 그것도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이것도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과 다른 생각에서도 자 이거 많이 볼까요? 지금 선의 거래 당사자는 이런 거예요.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것을 보고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고 기름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확인할 방법이 그밖에 없었다. 그럼 선의 거래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 다투잖아요. 이기는 경우도 있고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걸 알았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진정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여지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고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설업자가 건설을 하잖아요. 하는데 명의를 A가 해놓고 B로 끊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주 토박이야.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럼 매수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잘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건설을 A가 아니지 B가 아니지 자기는 돈만 주고 하면 중요하니까 그 사람 같거든. 그랬더니 된다고. 그런 판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얘기가 다니까 그 정리를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자, 이거 볼까요? 부당과세 신고가산 적용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볼까요? 자, 원고가 영영건설이 이 사건 세금 계산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세 과세 표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경경 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상의 부가세 납부물을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의 수익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상대편이 부가세 신고를 해갖고 납부를 해버렸으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당과세 적용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세를 감수하는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모든 판단은 뭐다? 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상대편한테 내가 도움을 줘도 어쨌든 내가 조세 면탈이 안 됐으면 되는 거다. 내가 미익수익 받았지만 내가 부가세를 줘서 그 사람 신고를 해버렸다면 내한테 부당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로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거래 당사자도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다 될 거예요. 등록점 매입세액 이것도 뭐 그렇고 다 됐네. 이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다 해볼게요. 오늘 강의한 게 너무 이렇게 어설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건 판례 공부니까 기본법, 양도, 상속, 증여, 법인 부과를 다 할 수 있지. 통상은 이제 어떤 강사가 얘기하면 뭐 양도면 양도, 상속, 증여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판례 공부 재미있는 게 전체를 다 하니까 가만히 보면 맥락이 다 있어요. 다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섞여 들어가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뤄보면서 이게 기본법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면 되고 혹시 하다가 헷갈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너무 자주는 질문하지 마시고 정말 헷갈리면 그때는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답변해 줄 용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의를 보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못 나옵니다.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